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에는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4.6도입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뉴스 아나운서 박노원이었습니다. 4시 10분입니다. KBS 네, 어제 경기도 파주 양돈 농가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이 확인됐습니다. 이 병은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생한 뒤 몽골, 베트남, 라오스 등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지난해 한 민간 연구소는 국내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유입되면 약 1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최소 100만 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될 수도 있다고 밝혔었죠. 확산 차단이 시급합니다. 양돈 농가에서는 소독 실시, 출입자 통제 등 차단 방역과 함께 매일 임상 관찰을 통해서 고열이나 이유 없는 폐사가 의심되면 즉시 검역본부 또는 해당 시군구 구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육대주의 경우 이 병에 걸렸을 때 치사율이 최대 100%지만 그러나 사람에게는 전염되는 질병이 아닙니다. 돼지고기 잘 구워서 드시면 안심하고 드셔도 문제 없으니까요. 이게 또 돼지고기 소비 위축을 몰고 와서 양돈 농가가 피해가 가는 일은 없어야겠죠. 네, 안녕하십니까. 세상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오늘의 돌발 경제 퀴즈는요, 정부가 정년과 노인 기준 연령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인구 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발표했죠. 고령화 등 급격하게 인구 구조가 변화하는 만큼 일본처럼 60세 정년 이후에도 기업들이 고용을 책임지도록 하되 재고용이나 정년 연장 또는 정년 폐지 등의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인 기준 연령이 또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노인 기준 연령은 1950년 유엔에서 정해진 뒤로 변화가 없죠. 오늘의 경제 퀴즈입니다. 노인 기준 연령은 몇 세일까요? 현재 노인 기준 연령은 몇 세일까요? 돌발 경제 퀴즈 정답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무료인 콩과 마이케이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5분 선정해서 싱크대 물막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최경영의 경제쇼 유튜브로도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 얼른 들어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있는 대로 닦아 최경영입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 정보 재미 시간까지 싹 다 플러스해서 왔습니다. 저 최경영은 오직 여러분뿐입니다. 일요일에도 함께 하시죠. 네, 제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저 녹음을 했습니다. 예, 일요일에도 방송이 됩니다. 최경영의 경제쇼 유튜브로만 방송을 했었는데요. 반응이 아주 좋아서 그 정규 편성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부터 5시 5분부터 또 방송이 되니까요. 많은 청취 바라고요. 유튜브로는 계속 토요일 날 11시에 실시간으로 생중계가 되면서 그대로 올라오니까요. 유튜브로도 먼저 보실 분은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부터입니다. 시간이 1시간 늦어지고 5시 5분 1시간 늦어지는 게 아니고 시간이 1시간 정도 길어지는 거죠. 예, 5시 5분에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수요 심화 대담 시간인데요. 어제 윤지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이 나오셨죠.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끝날 것 같다. 스몰 딜이 나올 가능성이 꽤 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주가도 선행해서 오를 가능성이 있고 그게 4분기부터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리서치 센터장 분들 중에서 가장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셨습니다. 오늘은 정반대의 전망을 갖고 이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처음 모시는데요. 사실은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이분은 지금 요즘은 주로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서 경기가 조만간 수축 국면에 접어들고 거품 영역에 있는 주가도 급락할 것이다 라고 어제 윤지호 센터 장관은 정반대의 전망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영익 교수는 청취자분들도 아주 낯이 익으실 텐데요. 그렇죠. 원래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계셨었죠. 예, 대신증권에서 오랫동안 리서치센터장을 했고요. 예. 예, 그다음에 한 4년 정도는 하나금융투자, 예. 예, 거기서 리서치센터장, 애널리스트라고 같이 예. 여러 가지 그 경제 문제도 진단하고 그랬었습니다. 최경령의 경제쇼 나오는 그 거의 모든 이코노미스트와 리서치센터장 증권가의 분들이 다 후배들이시죠. 예, 지금도 전부 후배죠. 예. 똑똑한 후배들이 있어가지고 좀 든든합니다. 예. 근데 오늘은 이제 어제 윤지호 리서치 센터장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정반대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좀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는 결론적으로 지금 나빠지고 있지만은 내년에는 더 나빠질 것이다. 큰일 났네. 예. 지금 나빠지고 있는데 지금도 사실은 괴롭거든요. 예, 지금 세계에서 유일하게 좋은 경제가 미국 경제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 경제가 세계 GDP의 24% 차지하고 있는데 아직도 24%군요. 예. 뭐 많이 줄어들었죠. 예. 2001년에 31%인데 예, 24%로 세계 경제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미국 경제가 지금은 좋은데 예. 조만간 나빠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내년에는 나빠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보면은 이거 세계 경제 좋은 나라가 별로 없겠구나. 큰일 이런 났네. 생각입니다. 예. 차차 한번 짚어보고요. 미국 경제 살펴보기 전에 세계 경제 현황을 전반적으로 한번 좀 짚어주십시오. 뭐 IMF가 전망한 것처럼 세계 경제 지금 뭐 3.6% 안팎 성장하고 예. 아주 지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8년에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부양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가 가감하게 돈을 풀었죠. 재정정책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중앙은행은 뭐 금리 0%까지 내리고 양적완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돈을 풀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소비, 투자, 정부 지출 늘어나면서 지금 세계 경제가 많이 회복됐죠. 그래서 2010년에서 18년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이 3.8%. 3.8%. 네, 이거 예. 상당히 높은 겁니다. 예. 장기적 평균이 한 3.6%거든요. 그러네요. 네,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상당히 괜찮은 성장을 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장기 평균이라는 게 뭐 한 30년, 50년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1984년 이후니까요. 예. 한 30년 예. 이상 되는 거네요. 예, 예. 예. 근데 그 장기 평균이 3.6이었는데 예. 최근에는 이제 한 3.8 정도. 예. 과거 평균보다 그러네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고 높은 성장을 한 것이죠. 그렇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이제 GDP 사이즈는 굉장히 커졌고 나라들은 커졌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높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예, 있겠습니다. 많이 성장한 거죠.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세계 경제가 결국은 부채 때문에 성장했다. 그래서 좀 안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예, 저는 한마디로 부채에 성장했고 예, 그동안 저금리 그다음에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각종 자산 가격에 거품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넘어가야지 극복하고 넘어가야지 세계 경제가 또 다른 성장을 할 이게 것이다. 넘어간다는 게 자산의 거품이 꺼져야지. 꺼지고 그다음에 각 경제 주체가 다시 좀 건실해져야 되죠. 각 경제 주체가 다시 건실해져야 된다는 말이 사실은 그 굉장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이게 예. 그 각 경제 주체라는 게 직장인들한테는 건실해져야 된다는 게 구조조정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구조조정이죠. 그렇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계 부채도 구조조정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예,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정부가 돈을 많이 썼는데요. 예. 미국 등 선진국은 정부 부채가 많이 늘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미국은 2007년에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GDP 60%인데요. 지금 105%가 넘었거든요. 다른 선진국도 평균 2008년 76%에서 98%로 늘었습니다. 아유, 정부가 많이 부실해진 많이 거죠. 늘었네요. 예. 예. 그다음에 예. 중국, 뭐 터키 이런 나라는 또 기업이 부실해져 버렸거든요. 예. 뭐 평균이 96%에서 뭐 152%까지 올라갔습니다. 저 중국이요. 예. 예, 저는 중국 기업은 상당히 부실해졌다. 중국 기업들 예. 거기에 적신호가 많이 켜졌다 이런 말씀들은 예. 다른 분들도 하시던데
굉장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중국 저는 기업들? 이 통계도 좀 정확하지 않은 통계다. 그것도 아주 그 완화된 통계다 이렇게 예. 생각하시는군요. 예, 제가 저 하나금융연구소 소장도 했었는데요. 예. 예, 그때 그 중국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 예. 예, 그때 중국 가서 은행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은행원들이 이런 농담을 합니다. 뭐라고 예, 합니까? 중국 은행 기업들은 재무제표 3개 작성한다. 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 은행에 제출하는 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거. 아, 그렇군요. 세계 예. 제출. 아, 참. 그 이후로 좀 투명해졌겠습니다만은 아직도 그 이후로 투명해졌을까요? 조금 나아졌겠죠. 예, 그리고 예. 중국 경제 성장률이 계속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 수치보다는 훨씬 더 높을 겁니다. 그 이중 장부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삼중 장부는 흔치 않은데요, 그렇죠? 예, 삼중장부라고 들었고요. 사실 예. 저 우리나라도 97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기업들 상당히 저 그랬습니다. 재무제표 예. 그렇게 믿을 만한 게 못 됐거든요.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예.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투명해진 거죠. 그 제가 그런 이야기를 기업에 계셨던 그 당시에 전무로 대기업 전무신데 그게 사실은 개발 독재 시대 때부터 쭉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수출 드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예. 연말에 수출입 관련해서 100만 달러를 달성해야 된다. 예. 1억 불을 달성해야 된다. 예. 라고 하면 거기에 숫자를 끼워 맞추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더만요. 예. 가후에는 뭐 예. 그랬었죠. 그러면서 그게 10년, 20년 쌓이다 보니까 예. 이게 자연스럽게 회계 장부 조작이라는 게 마치 애국을 하는 것처럼 예. 그런 경향성이 나타났다. 특히 이제 물산이나 상사 계셨던 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저는 우리보다 더 심각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아무런 외부 충격이 없었으니까 지금까지는. 예. 그리고 이제 호주, 우리나라는 가계가 부실해졌거든요. 우리나라하고 호주는 가계가 부실해졌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가 가처분 소득이 대비 가계 부채가 예. 지금 한 188% 정도 되거든요. 188%. 예, 가처분 소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월급 받으면 세금 내고 건강보험료 내고 제가 2년 전, 3년 전에 따라갔을 때 이 숫자 따라갔을 때가 한 158%, 160% 이랬었던 것 같은데 예, 그랬었습니다. 꽤 많이 올랐군요, 예. 이것도. 예. 예,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나라가 또 호주예요. 예. 예. 호주는 GDP 어떻습니까? 대비로 따지면 예. 우리나라가 한 98% 정도 되는데요. 예. 호주는 120%가 넘었습니다. 근데 호주도 이게 그 부동산이 많이 오른 나라고. 예. 그죠? 예. 우리나라도 상대적으로 부동산이 뭐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올랐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닌데요. 물론 그 지역별로는 그렇죠. 예, 차별화가 돼 있죠. 근데 그렇게 많이 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가계 부채는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는 거는 더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더 문제가 있죠. 그렇죠. 예. 자산 가격 대비 또 부채 비율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 가계 부채가 일어난 것은 이렇게 늘어난 것은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올라서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저 기업들이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구조조정하고 투자를 많이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돈을 안 갖다 쓰니까 은행이 가계대출을 많이 늘려준 거죠. 최근에도 보면은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뭐 2.7% 정도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보면 돈이 들어오면은 대출 아니면 유가증권 투자해야 되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장사를 해야 되니까. 지금 기업이 거의 돈을 안 빌려 쓰거든요. 기업은 돈을 안 빌려 쓰고 기업은 돈이 있고 대기업들은 상당수가 지금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한국은행 자금순환표에 따르면은 지난 3월 말에 현재 627조 원이에요. 627조 원. 그러니까 돈은 쌓아놓고 있고 나중에 투자 기회를 뭔가 보고 있는데 투자 기회는 안 나오고 있고. 안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이군요. 그래서 은행 지점장들이 이런 농담을 합니다. 과거 자금이 부족했을 때는 목에다 힘줬다는 거죠. 그런데 기업들이 지금 돈 빌려서 사정했어요. 근데 지금은 고개 숙이고 이제 제발 우리 은행 돈 좀 써주세요. 이런 농담도 합니다. 그런 상황이군요. 근데 돈은 넘쳐나는데 돈을 쓸 사람들 특히 기업들이 없다. 이거는 또 심각하겠습니다. 요새는 이제 가계대 부채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니까 은행 돈이 그 돈 가지고 뭐를 하냐면 채권을 사고 있어요. 채권. 그냥 채권 투자는 안전하게 하자. 그렇죠. 은행들이 돈이 들어오면은
대출 아니면 유가증권 투자하거든요. 가계는 자금 잉여주체 전체적으로 금융회사에 저축한 돈이 빌려 쓴 돈 많죠. 근데 이 기업들이 돈을 빌려 써야 되는데 이 기업들이 돈을 안 빌려 쓰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이 안 되니까 그 돈 가지고 유가증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유가증권 주식 아니면 채권인데요. 위험하다고 주식은 별로 안 삽니다. 그렇죠. 그 채권만 사죠. 채권은 뭐 주로 어떤 채권을 삽니까? 주로 우선은 국채 사고요. 국채하고 그다음 신용 등급이 높은 회사채. 회사채.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없어지면은 등급이 좀 낮은 회사채도 살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우리보다 98년에 일본에서 먼저 일어났어요. 일본 기업들이 자금 잉여주체로 전환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 써야 되는데 기업이 은행에 저축한 돈이 빌려 쓴 돈보다 많아져 버리거든요.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가계도 저축, 기업도 저축. 그러러네요. 일본 은행이 그동안 채권만 삽니다. 일본 은행 자산 중에서 98년에 채권 비중이 10%였는데요. 뭐 32%까지 올라가거든요. 일본 은행들이 그렇게 채권 사니까 일본 금리가 0%까지 떨어지고 누가 망하냐면은 보험회사들이 망합니다. 그렇겠습니다. 보험회사에 상품 팔 때 몇 % 금리로 주겠다. 과거에 최저금리. 고금리로. 그렇게 팔아놨는데 금리가 그 밑으로 떨어지니까 역마진이라는 게 나죠. 그래서 그러네요. 일본 보니까 13개 보험회사가 4개로 통폐합이 되거든요. 그 당시 일본 은행들이 보험회사를 망하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 이유는 기업들이 돈 안 갖다 쓰니까 은행이 채권 사고 금리 떨어지고 보험회사가 망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험회사들도 상당히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험회사 주식은 좀 피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는 보험 앞으로 가입할 때도. 근데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근데 이제까지 버텼단 말이죠. 가계부채도 버텼고 정부도 선진국이 부채를 많이 떠안았는데 버텼고 신흥국도 신흥국 중국 같은 경우도 기업이 부채를 많이 가져왔는데 버텼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 더 안 좋아질 것 같다 또는 상당히 안 좋아질 것 같다라고 전망하시는 이유는 내년 정도 되면 버티지 못할 새로운 이유가 생기는 겁니까? 이제 경제가 나빠지고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내년에 이제 경제가 나빠지면요. 사실 지난번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무기 다 써버린 겁니다. 전 세계가. 무기라는 게 지난번 위기라는 건 2008년 그 위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무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가끔 영국의 더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제주간지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트럼프의 적은 미의회일 것이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GDP의 100%를 넘었기 때문에 경기가 나빠서 트럼프 행정부가 돈을 쓰려도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승인 안 해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재정정책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데는 지난번 위기 때 연방기금금리 이기 전에 5.25%였어요. 그거를 0%까지 내리고 양적완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경기를 소비 투자를 부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5에서 0%까지 뭐 내릴 폭도 크지 않고요. 가계 기업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도 소비 투자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으로 계속 버티고 있었는데 설사 금리 인하를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성급하게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하거나 세계 각국 정부가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금리는 인상 못하죠. 오히려 더 돈을 풀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가 뭐 저는 자산 가격에 엄청난 거품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미 자산 가격에 거품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경기가 나빠지면은 자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죠.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은 은행은 대출을 안 해줍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그러네요. 담보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러면 가계 소비, 기업 투자가 더 줄어들면서 경제가 더 나빠지는데 문제는 경기를 부양할 수단이 재정정책, 통화정책 별로 없다는 것이죠. 이제까지 계속 해왔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정부가 그래도 조금은 돈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GDP 대비 정부 부채가 지금 한 40% 그렇죠. 근처. 우리나라 정부는 괜찮아요. 우리나라 정부는 돈 좀 써야 됩니다, 지금. 돈을 좀 써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가 쓸 수밖에 없는 게 경제 주체가 가계, 기업, 정부, 해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계가 돈을 별로 안 쓰죠. 그렇죠. 그다음에 기업이 돈을 많이 써야 되는데 기업이 돈을 안 써요. 기업이 돈을 안 쓰고. 그러면 가계가 잉여나고 기업이 돈을 덜 쓰니까 나머지 두 분야에서 적자가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외 부분으로 돈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해외 부분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저는 정부가 그 돈 일부를
국내에서 쓰는 게 더 낫다는 것이죠. 근데 물론 정부가 생산성이 높은 것에 써야 되죠. 그렇습니다. 90년대 일본이 이런 상황 갔었어요. 음. 가게도 좋죠, 기업도 좋죠. 음.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쓸 수밖에 없었죠. 예. 그래서 정부가 돈을 썼는데 예. 생산성이 낮은 곳에 예. 그래서 경제도 못 살리고 일본 정부 부채가 지금 GDP 대비 230%가 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 정부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쓰는데 반짝 어떤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곳에 쓰는 것하고 장기적으로 뭐 R&D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은 네. 부품 소재 기업들에게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하고 어느 정도 비중을 가져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지금 단기적으로 어려우니까 예. 어려운 사람들 좀 써야 되죠. 그런데 최소한 한 뭐 장기 소재 그다음에 교육, R&D 투자 거기다 유구를 하고요. 예. 나머지 4 정도는 예. 지금 우리 경제가 잠재 성장률이 제가 추정한 2.7% 정도 나오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2% 안팎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수요가 부족하니까 예. 정부가 그 수요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좀 돈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6대 4 정도, 6대 6을 생산성이 높은 거다 쓰고. 생산성 어떤 곳이 될까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건 소재 기업. 소재 기업들.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R&D 투자. 예. 그리고 4 정도를 복지 쪽 예, 복지 쪽으로요. 이나 사람들이 직접 돈을 당장 소비할 수 있는 분야 그쪽으로 좀 써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박회관 지금 저 문자가 굉장히 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 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김영익 교수님, 박회관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김영익 교수님 반갑습니다. 좋은 강연 듣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가장 중립적으로 법을 없는 분석 좋았습니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5753님 보험회사 이야기 좀 더 깊이 해 주십시오. 궁금합니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좀 이따 말씀해 주십시오. 서윤성님 한국의 가계부채는 가진 사람들이 담보가 확실해서 위험성이 낮은 편이고 대신 공기업 부채와 공무원 연금 재정이 문제가 클 것 같습니다. 수준 높죠? 예, 저희 청취자분들 예. 저희 청취자분들 수준 굉장히 높습니다. 6646님 오늘 교수님 말씀이 제 생각과 너무 똑같습니다. 혹시 우리나라도 초저금리나 마이너스 금리 가능성까지 있다고 보시나요? 이런 말씀하셨고요. 8824님, 제 아들 서강대학교 졸업하고 동문이시네요. 네. 대기업 반도체 회사 다니는데 반도체 시장 전망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그 질문하고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리서치 센터 할 때 강의를 좀 들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2001년 9.11 테러 때 폭락한다, 그 이후로 폭등한다 이것을 이야기했었고 2006년까지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낙관론자였었습니다. 예, 그랬군요. 그리고 2007년부터 비관론적으로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종우 이코노미스트도 2006년에 집을 팔았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집값은 좀 많이 올라가가지고. 그다음에 그 보험회사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보험회사 회장 사장단 아침에 조찬 강의를 한번 해달라고 했는데 그러셨군요. 보험회사들이 작년에 역마진이 3조 5천억이 났더라고요. 역마진이 3조 5천억이요? 예. 근데 올해는 심각하군요. 금리가 더 떨어졌기 때문에 올해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저는 보험회사 앞으로 구조조정 많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특히 그 농담이지만은 뭐 보험 가입하실 때도 이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 이런 이야기 많이 구조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FP 하시는 분들 그 직접 상대했던 분들이 구조조정 당해 버려서 나중에 상담원이 바뀔 수도 있고 그렇겠습니다. 제가 보험 가입했는데요. 지금 주인이 4번째 바뀌었습니다. 물론 저 5천만 원까지는 정부에서 보장해주기 때문에 보험회사 이전될 때마다 그게 옮겨는 지어서 문제는 없습니다만, 근데 당장 저 쓸 돈 같으면은 회사 없어지면 좀 곤란하죠. 한국의 가계부채는 중산층 이상이다. 한국은행에서 이런 자료를 많이 내는데요. 주로 중산층 이상이 가계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갚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경제가 지금 상태면 괜찮은데 갈수록 더 나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가계 금융자산이 부채보다 한 2.1배 정도 많아요. 근데 이게 절대 많은 건 아닙니다. 미국은 6배 정도 되고요. 일본은 한 4.5배 정도 되거든요. 일본이 지난 20년 넘게 디플레이션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가격 견딜 수 있는 것은
가계 금융자산이 부채보다 한 4.5배 많았기 예. 때문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2.1배고요. 예. 그리고 우리는 일본보다도 소득이 훨씬 더 차별화가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막 불황에 빠진다면은 이 중산층들도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공무원연금 예. 제가 저 자문위원을 참 오래 했었습니다. 예. 자문위원 하면서 이거 매년 적자 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예. 또 공무원 그렇죠. 하신 분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 그래서 전부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네요. 예. 그다음에 저는 우리나라가 일본식으로 거의 시간의 문제지 0% 금리로 가리라 보고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지.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금리가 얼마 전에 국고채 3년 수익률이 1.1%까지 떨어졌는데요. 이 예. 금리에는 미래 경제 성장, 미래 물가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 금리가 낮다는 것은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의미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돈이 남아도는 경제예요. 97년 외환위기 전에는 투자가 저축보다 많아가지고 투자라는 건 자금 수요고 저축이라는 게 자금 공급이죠. 예. 자금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서 고금리였었어요. 예. 근데 97년 외환위기 기업이 투자를 줄이다 보니까 저축이 투자보다 많아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금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졌다는 거죠. 우리가 돈이 남아도는 경제요. 예. 그래서 아까 은행 지점장들이 요새는 고개 숙이고 우리 은행 돈 좀 빌려 써주세요. 예. 돈이 남아돈 상태입니다. 여기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은행들이 계속 채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이제 재정 적자를 낼 수밖에 없고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은 국채 발행하면은 뭐 구축 효과라 가지고 금리가 오를 거 아니냐 예. 이런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정부가 국채 발행하면은 그것을 은행들이 다 사가릴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구채 효과 안 나타나고요. 그래서 금리를 결정하는 미래 경제 성장, 미래 물가가 떨어질 수가 있고. 저축이 투자보다 높아가지고 자금이 남아들고 은행이 채권 사면서 저는 금리는 계속해서 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암울한 전망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반도체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산업별로 보면 예. 유일하게 핵심 경쟁력을 가지는 게 반도체죠. 그렇죠. 예, 근데 반도체가 지난해 너무 좋았어요. 예. 예, 삼성전자 반도체 영업이익률이 작년에 52%였거든요. 예. 이거 정상적이 아닌 거죠. 그런데 올해는 한 24% 정도로 떨어진 걸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이 뭐 정상 수준이다. 사실 이런 거 저성장 저금리 시대 때 영업이익률이 24%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 지금 우리 수출 중 반도체가 작년에 21% 차지했는데요. 반도체 수출이 올해 많이 17% 정도 8월까지 줄어들었어요. 예. 그런데 왜 반도체 수출이 줄어들었느냐. 세계 반도체 수요의 작년 보니까 62%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중국 경제가 성장이 둔화되면서 중국이 반도체를 덜 사가니까 반도체 수출이 급나가면서 우리 수출 증가율이 지금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얼마 전에도 삼성전자 반도체 담당 임원들이 뭐 갑자기 오락해가지고 예. 이런 거 글로벌 경제 상황 어떻게 돌아가냐 한번 강의하고 토론하자 해서 왔었습니다만 반도체는 현재까지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중국 제조 2025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예. 2025년까지 중국이 핵심 소재 70% 이상을 자기들이 생산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선언했죠. 예. 그런데 중국이 지금 반도체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2025년까지 예. 어떻게 우리가 중국한테 앞서가느냐. 초격차라고 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 시스템 반도체. 거기에 또 한국의 상당히 고위급 그 뭐 기술자들이 예. 가서 또 사실은 도와주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상당히 격차가 더 빨리 좁혀질 가능성도 예, 빨리 좁혀질 겁니다. 예. 그리고 이런 거 기업을 미국이 못 사게 하니까 예. 시진핑이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을 사라. 돈을 얼마라도 주고 그렇죠. 지금 사람을 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SK 하이닉스도 이 분야에서는 계속 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예. 이럴 때일수록 잘한 거에 더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강점이 있는 곳에. 예, 강점이 있는 곳에 뭐 주변 사업은 좀 버리고 우리가 잘하는 것에 더 투자해가지고 예. 더 앞서가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돌파구가 뭔가 이런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고 금리 이야기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돌파구와 부동산 시장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그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야기 하기 전에
경제 퀴즈 한 번 더 보내드릴게요. 1950년 유엔에서 정해진 노인 기준 연령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죠. 현재 노인 기준 연령은 몇 세인지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무료인 콩과 마이케이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5분 선정해서 싱크대 물막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금리 인하 기조는 이대로 계속 가긴 간다는 거죠, 세계 경제가. 예. 그래서 뭐 유가가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미국이 내일 새벽에 이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까지는 금리를 거의 인하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예. 예. 유가가 오르면 또 물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 연준의 정책 목표는 고용 극대화하고 물가 안정이요. 이미 고용은 극대화됐죠. 예. 그런데 지난주에 보니까 미국 핵심 소비자 물가가 8월 달에 2.4%로 올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가 목표 2%인데 근데 도달했네요. 유가가 예. 예, 오르면 물가도 오를 것이다. 예, 그래서 전문가들이 지금 오늘 들어다 보니까 금리 인상 유지 확률이 50대 50 똑같아져 버렸어요. 금리 인상 또는 유지 확률이 유지 확률이. 예. 전에는 90% 이상 금리를 내릴 거라고 전망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 유가 때문에 50대 50 했는데요. 그런데 아마 미 연준 위원들이 고민을 많이 할 것입니다. 예.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는데요. 예. 물가를 먼저 생각하느냐, 앞으로 둔화될 경기를 먼저 생각하느냐. 아마 선택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러네요. 그런데 2001년과 11월 달에 예. 지금 사우디로 세계 원유 생산량 5% 감소한다고 그랬습니다만은 예. 뭐 그 정도 충격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미 연준이 선택한 것은 물가보다는 경기였었습니다. 그때 그렇죠. 금리를 1.75에서 1%까지 내려버렸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도 트럼프 금리 계속 0%까지 그렇죠. 내리라고 억압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파월 연준 의장이 고민할 텐데 예, 저는 물가보다는 경기를 우선하면서 금리 내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본인도 재선을 해야 되니까.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금리 지금 기준금리 1.5%인데 예. 사실 우리 소비자 물가는 지금 뭐 8월까지 예. 0.5%, 8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0.04%. 맞습니다. 예. 1965년 이후로 처음으로 마이너스거든요. 예. 물가 목표 2%인데 0.5%밖에 안 되고 우리나라가 실제 GDP가 잠재 GDP 능력 이하로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있어요. 예. 사실 우리는 미국보다도 더 빨리 금리 내려야 되죠. 지금 예. 미국보다도 금리를 더 빨리 내려야 되고 재정 예. 확장 정책을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예. 그런 말씀이시고요. 미국 경제가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내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나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안 좋아질 것이다. 거의 예. 한계에 왔다. 이렇게 보시는 거는 예, 최근에 미국 경제 지표 보면은 예. 전월에 비해서 증가는 하고 있지만은 증가세가 다 둔화되고 있거든요. 다 둔화되고 있다. 예. 아직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또 뭐 8월 산업 생산이 발표했는데 전문가들이 뭐 0.2%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0.6% 나왔더라고요. 예. 그런데 수준으로 보면은 예, 산업 생산 지수가 작년 12월에 110이었는데요. 지금도 110입니다. 지금 8개월 동안 정체거든요. 예. 그리고 소비 심리 위축되고 있죠.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가 너무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있어요. 예. 예, 작년부터는 5년짜리가 3년짜리보다 2년짜리보다 낮아졌고요. 예. 그다음에 지난 6월부터는 장기 금리의 대표인 10년 국채 수익률이 3년물보다 낮아졌거든요. 예. 예, 금리에는 미래의 경제 성장, 미래의 물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낮다는 것은 예. 갈수록 시장에서는 미래의 경제 성장, 미래의 물가가 떨어질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는데요. 역전됐다고 곧바로 경기 침체는 안 오고요. 예. 좀 시차를 두죠. 시차는 둔다. 시기보다 다릅니다. 예. 그래서 바로 그 직전이 2006년 하반기부터 2007년 상반기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고 미국 경제가 2007년 12월에 경기 정점을 치고 예. 2008년에 본격적인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차는 좀 있어요. 예. 그런데 분명히 이게 앞으로 경기 둔화 신호라는 겁니다. 분명히 경기 둔화 신호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선 뭐 기업들 측면에서 보면요. 예. 어려운 시기가 옵니다. 예. 주변 사업은 좀 미리서 정리해 놓고 예. 뭐 핵심 사업을 더 키워야 되고요. 기업 측면에서 예. 봤을 때는 핵심. 그리고 저는 우리 기업들이 지금 돈이 많거든요. 예. 특히 삼성전자 같은 데 돈 엄청나죠. 맞습니다. 아마 현금성 자산이 100조 안팎일 예,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걸 가지고 내년에 이기 갔을 때 각종 기업
싸질 거거든요. 아, 위기가 왔을 때 기업 M&A를 해야 된다. 그 기업들을 사들이는 거죠. 국내외 기업들을. 네, 국내 전 세계적으로 좋은 기업들. 예. 그리고 정부는 좀 미리서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인 측면에서 보면은 좀 금융시장에서는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그동안 2011년부터 최근까지 2017년 한 해만 빼놓고 우리 주가가 거의 2,000안팎에서 정체 상태를 보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가 안 오르니까 뭐 국민연금도 개인 투자자들도 해외로 나가죠. 특히 미국 주식을 많이 샀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평가해보면 미국 주가가 지금 상당히 거품이 발생했어요. 아, 미국 주가도 거품이 많이 발생했다. 기업들 주가가 미국 기업들. 최 기자님 혹시 오늘 보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잘생겨 보이시는데 고맙습니다. 혹시 강아지 개 키우십니까? 강아지 안 키웁니다. 예. 흔히도 주식시장을 산책 나온 개와 주인에 비교하는데 맞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죠. 개 데리고 산책하면 개가 앞서가고 주인이 뒤따라가죠. 왔다가 갔다가 뭐 이렇게 하는 개가 거죠. 주가하고 주인이 경기라는 겁니다. 예. 근데 제가 미국 산업 생산, 뭐 소매 판매, 고용 등 대표적인 경제 지표하고 평가를 해보니까요. 미국 주가 S&P 500이 경기에 비해서 20% 정도 앞서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앞서간 거는 뭐 2000년 초반에 그 IT 거품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 이상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개가 지나치게 주인 앞서가고 있다. 2000년 IT 거품 이상이다. 지금 현재 미국 주가의 거품이. 그거는 뭐 저금리 때문이도 그러지만 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또 주가를 많이 올랐죠. 그렇죠. 트럼프가 했던 일, 가장 가감한 일 중에 하나가 법인세 35%를 맞습니다. 선거 공약은 15% 내리기로 했습니다만 21%로 의회에서 통과시켜줬지 않습니까? 35%를 21%로 명목세율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명목세율이 최고 세율입니다. 14%포인트나 낮춰버렸으니까 엄청난 그렇게 거예요. 내려주니까 기업이익이 증가하니까 주가가 올랐고요. 그다음 월마트 같은 기업은 그 돈 가지고 종업원 월급도 더 줬죠. 그리고 일부 기업들은 그 돈 가지고 자기 회사 주식을 산 거예요. 차 사주라고 그러죠. 거의 뭐 절반 정도를 깎아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가가 오르기는 올랐는데 그래도 경제 변수에 비해서 너무 앞서가고 있다. 저는 조만간 앞서가던 개가 주인한테 어느 국면이 전개될 것이다. 그리고 상당히 오랫동안 또 개가 주인 뒤로 따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이런 경우가 내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기업 법인세 말씀하셔가지고 35%에서 이제 21%로 최고 세율, 명목세율을 14%포인트 낮췄다. 우리 같은 경우는 22%였죠. 최고 명목세율이. 근데 이제 실효세율은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뭐 특정 기관마다 차이가 납니다만은 13%, 15%,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공제를 많이 받아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법인세를 좀 더 낮출 여력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세수를 더 많이 챙겨서 그거 가지고 또 재정 확대 정책도 하고 뭐 복지도 늘리고 그래야 되는 정부 입장으로서는 법인세 인하 여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법인세 인하 여력은 별로 없다고. 그리고 사실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이 그 정도는 이제 지금 법인세를 못 내는 기업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는 법인세 인하 여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 미국 같은 경우 21%의 명목세율이면 그쪽에서도 공제를 좀 해주나요? 그거 공제해주죠. 공제를 좀 해주죠. 그럼 우리랑 지금 거의 비슷한 법인세율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실효세율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법인세를 인하하다 보니까 최근 미국 정부 부채가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재정 적자가 GDP 대비 지금 4%까지 늘어났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80년대 레이건 행정부가 감세 정책을 펼쳤지 않습니까? 법인세 인하하고 소득세 인하해주면은 소비 투자가 늘어나가지고 경제가 회복돼가지고 세금 거쳐가지고 재정이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오히려 더 악화돼 버렸거든요. 그렇죠. 정부 부채만 오히려 늘어나서 지난번에도 셧다운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견디다 보다 85년 9월 달에 미국이 선진국들 다 모여놓고 플라자 협의 유도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는 비슷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하고 주식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커피타임님은 과연 그렇게 되면 트럼프가 재선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내년에 경기가 그렇게 안 좋게 되면 필사적으로 트럼프를 막으려고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크고 작은 사이클이 있는데요. 예. 이 사이클은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저도 금융시장 오래 근무했습니다. 사람이 막을 수 없. 정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예, 예. 그러니까 요새 뭐 중국 공산당 뭐 높은 분들이 관리들이 이런 농담을 해요. 예. 사람 공산당은 통제할 수 있지만은 예. 시장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자기들도 깨달아가고 있다. 아, 그렇군요. 예, 이게 주식시장 저도 뭐 금융회사 오래 근무했습니다만은 뭐 떨어진다고 정부가 인정하고 말 수가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가격이 싸면 다시 예, 올라가는 다시 거고 올라가고 가격이 높으면 떨어지는 거고. 예, 예. 근데 정부가 그 정도만 조금 조정할 수 있지. 그렇죠. 저는 방향은 바꿀 수 없다고 방향은 보고 바꿀 수 있습니다. 없다. 예. 그렇군요. 그런 말씀이셨고요. 5517님, 경기가 더 나빠지면 내년 아파트 가격도 폭락할까요? 부동산 시장 전망해 주십시오. 이거 관심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보면 2009년 3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작년 11월까지 올랐어요. 예. 그런데 오른 지역 보니까 대구, 부산, 강주가 서울보다도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지역이 한 60, 70% 오르고요. 예. 서울 지역은 한 25% 올랐거든요. 예. 근데 서울만 따지는 것은 절대적 차이죠.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8억 정도 되는데요. 예. 대구, 부산 한 3억 정도. 그렇죠. 예, 그다음에 예. 강주는 2억 6천. 예. 근데 사람들이 서울로만 올라 그러죠. 예. 그리고 작년 11월 이후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전국은 떨어졌고 떨어진 지역이 가장 높은 지역이 울산, 대도시 중에서 네. 부산이고. 근데 서울은 조금 오르고 있어요. 음. 그런데 저는 내년에는 서울마저도 오르기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 경제가 나빠지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경제가 저는 디플레이션 초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디플레이션 초기다. 총체적인 물가 수준을 낮자는 GDP 디플레이터가 작년 4분기부터 올 2분기까지 3분기 연속 떨어졌어요. 예. 2000년 이후로 3분기 연속 떨어진 경우는 없거든요. 예.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모든 자산 가격의 수익률은 명목 GDP 성장률하고 비슷합니다. 예. 저는 명목 GDP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리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올랐던 자산 가격이 떨어지리라 보고 있고요. 명목 GDP 성장률 이상으로 올랐던 네. 자산 가격은 떨어질 것이다. 예. 그럼 부동산, 주식 다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가장 이제 관심이 되는 게 서울 강남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제가 강남 떨어진다면은 예. 무슨 이야기냐? 그런데 제가 바로미터가 되니까요, 사실 예. 전국 가격에. 근데 예. 제가 주식 시장하고 주요 대도시 지역 아파트 가격 비교해 봤더니요. 강남 아파트 가격이 주식에 가장 민감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주가가 오르면은 강남 아파트 가격도 오를 수가 있는데 예. 주가가 안 좋다면은 저는 주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내년에 이것도 주식 시장도 별로 좋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 주가는 이미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별로 많이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저는 미국 주가가 최소한 한 20% 이상 떨어지라고 보고 있고요. 20%? 예. 과거에 지수가 20% 떨어진다고요? 예. 그러니까 미국 경기 정점 이후에 평균 11개월에 걸쳐 가지고 네. S&P 500 미국의 대표인 주가 지수 23%라 떨어졌어요. 예. 20%는 과거 평균입니다. 20% 떨어진다는 거는 개별 기업의 주가들은 뭐 40%, 50%도 그렇죠. 떨어질 수 반토막 있다는 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야기인데, 예. 그죠? 예. 그러니까 미국 주가가 떨어지면은 뭐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별로 안 들어오고 예. 또 우리 주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면은 주식 가격이 아파트 가격, 특히 강남 아파트 가격에 선행하거든요. 예. 저는 강남 아파트 가격도 분명히 영향을 받으리라 보고 있고요. 예. 사실 2014년, 16년 그때는 아파트 가격이 좀 조정을 보였었어요. 예. 그때 조정 볼 때 보니까 뭐 강남 아파트도 같이 떨어졌었거든요.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다시 올랐지만 그렇죠. 떨어질 때는 지역에 관계없이 다 같이 방향은 같을 거라는 겁니다. 달러를 사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도 최경영의 경제쇼에 나왔던 이코노미스트들이 그런 이야기 약간씩 했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부정적이시겠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달러가치 약세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미국 GDP가 세계에서 비중이 같으니까 달러 약세가 될 수밖에 없고 통화정책, 재정정책 한계가 있으니까 트럼프가 달러 약세를 유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고요. 예. 잘못하면 우리도 환율 조작국으로 이렇게 지정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전히 무역 수지는 아주 좋으니까요. 예.
저는 달러를 사시려면 차라리 금을 사십시오. 금을 사라. 네, 물론 금이라는 게 이자도 배당도 없습니다만 달러가 약세되면 예. 저는 금 가격은 상대적으로 오르라 보고 있거든요. 박종훈 KBS 경제부장과 비슷한 의견이시고요. 예. 같이 스터디를 하신다. 네, 같이 좀 공부한 적 있습니다만. 유민우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그래도 우리 경제가 살아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방법 조금씩 말씀하셨지만 종합적으로 30초만 말씀해 네, 주십시오. 경제가 성장하려면 노동이 증가하고 자본이 증가인데 이거는 이미 주어진 거거든요. 예. 예, 저는 생산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생산성. 예. 예. 생산성을 증가시켜야지 우리 잠재 성장률이 한 단계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근데 요즘 보면은 뭐 정치인들 예. 서로 싸우고 예. 그다음에 각 경제 주체들 자기 이익만 주장하죠. 예. 정말 생산성이 저는 제일 없는 집단이 생산성을 독려하니까. 예. 예. 저 사회적 대통합, 생산성 증가시키는 것만이 예. 우리 잠재 성장을 한 단계 올리는 국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KBS 최경영 기자였고요. 지금까지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였습니다. 고맙습니다.